어머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 목숨값 갚으러 왔습니다. 시장통 바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시장 입구를 틀어막았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도열한 가운데 회장님 소리를 듣는 저 중년 신사가 제 낡은 칼국수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제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사람들도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지옥 속에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당장 가게를 비우라며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믿었던 자식들은 엄마 때문에 우리까지 거지 되게 생겼어. 라며 모진 소리를 퍼붓고 돌아갔지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국수 육수통만 멍하니 바라보던 저였습니다. 도대체 저 회장님은 누구시길래 다 쓰러져가는 칼국수 집 할머니인 제게 무릎까지 꿇은 걸까요? 30년 전 그 낡은 냄비 하나에 담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72의 김영순입니다.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낡은 자명종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쑤셔오는 무릎 관절이 제 알람입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는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육수를 올리는 일입니다. 멸치와 디포리 그리고 저만의 비법 재료를 넣고 푹 끓여내는 이 육수 냄새가 제 몸에 밴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저 세상으로 보내고 핏덩이 같은 아들 민수와 딸 지혜를 키워낸 건 오롯이 이 칼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찜통 앞에서 제 청춘은 다 녹아내렸지만 그래도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고 대학 등록금 대줄 때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보고 영순네 국수가 제일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곤 했지요. 그 말 한마디에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늙은이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더군요. 재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부터였습니다. 우리 시장통이 헐리고 그 자리에 으리으리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지난달부터 건물주인 박 사장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어이 김할머니 이번 달 말까지야 알지. 박 사장은 가게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와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이 국수를 먹다 말고 놀라서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여기서 장사한 게 몇 년인데 갑자기 나가라니요. 갈 곳도 없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그는 차가웠습니다. 아니 법대로 하자니까.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그거 받고 나가면 되잖아. 왜 남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해. 늙으면 귀가 먹나. 이번 달 말까지 안 비우면 용역 불러서 다 드러낸다. 그는 침까지 퇴뱉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40년을 지켜온 내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자식들입니다.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 과장이고 딸 지혜도 공무원 남편 만나 잘 살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이렇게 공경에 처했는데 설마 나 몰라라 하겠나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가고 나서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짜증이 잔뜩 묻어 있더군요. 아, 왜요? 엄마 나 지금 바빠요. 회의 중이라니까. 민수야 바쁜데 미안하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번 달까지 나가라고 난리를 치는구나. 엄마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내가 와서 말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아니 엄마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장사 접으라고 했잖아요. 그 나이 먹도록
궁상맞게 시장 바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금 나온다면서요. 그거 받으면 되잖아요. 보상금이라야 쥐꼬리만 해서 전세방 얻기도 힘들다. 그리고 권리금은 한 푼도 못 준다고 하고. 아, 엄마 나도 지금 죽겠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고요. 엄마 보상금 받으면 우리 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 집만 되려고 해요. 그냥 알아서 좀 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거리는 기계음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짐이라니요. 짐만 되려고 한다니요. 내가 입고 있는 그 양복, 내가 타고 다니는 그 차, 다 이 애미가 뜨거운 육수통 앞에서 화상 입어가며 번 돈으로 해준 건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들이닥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다시 국수를 삶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칼국수 2개요. 겉절이 좀 많이 주시고요. 손님들의 주문 소리에 네 갑니다 하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뜨거운 김서린 국수 그릇을 나르는데 자꾸만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오빠랑 통화했다며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딸의 모습에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지혜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돈 달라고 했다며. 오빠네 지금 힘든 거 몰라. 그리고 엄마 가게 보상금 나오면 그거 나 좀 줘. 우리 이번에 아파트 평수 넓혀가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 엄마는 어차피 혼자니까 좁은 데 살아도 되잖아. 지혜야, 엄마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는데 그게 할 소리니? 너희들 키우느라 엄마는 노후 준비 하나도 못했는데. 아, 누가 그렇게 키우래. 남들은 부모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까지 고생하는 거잖아. 아무튼 보상금 나오면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넘겨. 안 그러면 나 엄마 안 볼 거야. 딸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가게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내 뼈를 갈아먹여 키운 자식들이 나를 짐짝 취급하는구나.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쭈글쭈글한 주름살, 헝클어진 흰머리, 국물 얼룩이 묻은 앞치마.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늙은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가게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에 부는 바람보다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또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습관처럼 육수통 뚜껑을 열었는데 뽀얀 김이 올라오며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가 참 야속하게도 좋더군요. 죽고 싶다면서도 배는 고픈 건지 아니면 평생의 습관인 건지. 그래, 오늘은 내 생일이지. 달력을 보니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72번째 생일. 미역국은커녕 찬밥 한 덩이 말아먹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옆집 채소 가게 김씨 할머니였습니다. 영순네 생일이라며. 내가 깜빡할 뻔했네. 이거라도 좀 먹어. 김씨가 내민 건 떡집에서 갓 쪄낸 시루떡 한 덩이였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들도 모른 척하는 내 생일을 생판 남인 이웃이 챙겨주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늦은 밤. 저는 주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남은 국수 면발을 끓는 물에 넣었습니다. 내 생일상은 내가 차려야지. 누가 차려주겠어. 스스로에게 하는 혼잣말이 서글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팔팔 끓는 냄비 속에서 하얀 면발이 춤을 추듯 떠올랐습니다.
저 면발처럼 제 인생도 참 많이도 끓고 볶이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다 불어터진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국물이라도 마시려고 그릇을 들었는데 후두둑하고 눈물이 국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짭짤한 눈물 맛이 섞인 국물은 쓰고도 비릿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환청처럼 어린 시절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가난해도 웃음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돈이 좀 생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이 생기니 자식들과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꺼꺼. 가게 안에 제 울음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그만 살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도 뺏기고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늙고 병든 몸만 남은 내가 더 살아봐야 뭐하겠나? 내일 박 사장이 와서 가게를 때려 부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오늘 밤 조용히 남편 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주방 선반 위에 놓인 농약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쥐 잡으려고 사다 놓은 것이었는데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여는데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여보, 나 좀 데려가줘. 너무 힘들어.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 밤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요? 계세요? 안에 누구 계십니까? 굵직하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요? 장사 끝났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문 밖의 인기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순 여사님 계십니까?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사님이라니. 생전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박 사장네 용역들은 늘 어이 할망구 아니면 아줌마라고 불렀으니까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낮고 무거워서 더 겁이 났습니다. 저는 주방에 있던 식칼을 행주로 감싸 쥐고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군데 남의 영업집 문을 함부로 두드려요. 다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요.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드르륵 소리와 함께 잠가놓지 않은 문이 열렸습니다. 찬 밤 공기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가게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남자들이 좁은 가게에 들어서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신들 뭐야?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제가 악을 쓰며 식칼을 쥔 손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칼을 놓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용역들이라면 늙은이가 미쳤나 하며 달려들어 집기를 부수고 난리를 쳤을 텐데 이 남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중 가장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는 때인 돈 받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가게 부수러 온 사람도 아닙니다. 잠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남자는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제가 포대기로 아이를 업고 국수를 말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니 더 오래된 시절, 시장통 노점상 시절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본인 맞습니까? 맞는데 그건 왜 묻는 거요? 제 말에 남자는 대답 대신 뒤에 서 있는 다른 사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네, 실장님 찾았습니다. 본인이 맞습니다. 네, 모시고 오겠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돼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가게 밖에서 또 다른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자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등지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입고 있는 코트며 구두며 딱 봐도 귀티가 줄줄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검은 양복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불린 그 남자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시멘트 바닥을 밟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제 심장 소리와 박자를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벗겨진 페인트 칠 삐걱거리는 의자, 그리고 식은 국수 그릇이 놓인 제 초라한 생일상까지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가 싶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품 안에서 아주 오래되고 낡은 것을 꺼냈습니다. 꼬질꼬질한 때가 묻은 노란 봉투와 겉표지가 다 찢어진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니 저건 아주머니,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누구신지. 저는 초면인 것 같은데요. 아주머니, 30년 전 비 오던 날, 돈이 없어 쭈뼛거리던 제게 말없이 국수 한 그릇 내어주시던 그분을 잊지 못해 찾아왔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검은 양복들이 기겁하며 그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행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잊고 살았던 30년 전의 그날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 비냄새가 코끝에 맴돕니다. 1994년 여름 유난히도 장마가 길었던 그 해였습니다. 당시 저는 번듯한 가게 하나 없이 시장통 어귀에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바람에 천막이 펄럭거려 육수통에 빗물이 들어갈까봐 노심초사하며 천막끈을 부여잡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학생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천막 처마 밑으로 들이치는 비를 피하지도 않고 전봇대 옆에 위태롭게 서 있던 깡마른 청년. 교복인지 사복인지 분간도 안 가는 낡은 옷은 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은 퀭하니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를 피하려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그 학생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오로지 펄펄 끓고 있는 제 국수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학생 비 맞지 말고 이리 들어와. 감기 들어. 제가 손짓을 했지만 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아니야. 돈 안 받을 테니까 들어와서 비만 좀 피하고 가. 아줌마 심심해서 그래. 말동무나 좀 해줘. 돈 안 받는다는 말에 그제야 학생은 주춤주춤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고 온몸을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배가 등가죽에 붙어 있다는 말이 딱 어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국수를 말았습니다. 평소보다 면을 2배로 넣고 육수도 그릇이 넘칠 만큼 가득 부었습니다. 계란 지단도 듬뿍 올리고 참기름도 한 바퀴 더 둘렀지요. 자, 뜨거울 때 어서 들어. 학생은 국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더니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돈 없는데요.
진짜 한 푼도 없는데요. 아까 말했잖아. 아줌마가 그냥 주는 거라고. 오늘 비가 너무 와서 육수가 많이 남아서 그래. 이거 안 먹으면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버리는 셈 치고 학생이 좀 먹어줘. 거짓말이었습니다. 육수는 내일 써도 되고 면은 제가 먹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자존심 센 청년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말에 학생은 잠시 망설이더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국수를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뜨거운 국수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씹지도 않고 삼키는 것 같아 체할까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천천히 먹어. 여기 김치도 좀 먹고 밥도 줄까? 제가 찬밥 한 덩이를 말아주자 학생은 그릇에 코를 박고 국물까지 싹 비웠습니다. 그릇 바닥이 보일 때쯤 뚝뚝하고 국물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더군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다 먹은 그릇을 내려놓으며 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처음에 봤던 그 죽은 사람 같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결심한 듯한 슬프지만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학생의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얼른 주워주려다 펼쳐진 내용을 보고 말았습니다. 수첩에는 유서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어머니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라는 글귀가 떨리는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학생 배고파서 서 있었던 게 아니구나. 죽으러 가는 길이었구나.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서성였던 거구나. 학생. 천막을 나서려는 학생의 팔을 제가 낚아챘습니다. 학생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앞치마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가 손에 잡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판 국수값에 내일 장 볼 돈 그리고 민수 운동화 사주려고 모아둔 돈이 섞여 있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노란 월급 봉투 같은 것에 대충 쑤셔 넣어둔 그 돈을 학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아주머니 이게 뭐예요? 저 안 받아요. 국수도 공짜로 얻어먹었는데. 잔말 말고 가져가. 이거 차비에. 그리고 목욕탕 가서 따뜻한 물에 좀 씻고 머리도 좀 깎고 그래. 사람이 깔끔해야 복이 들어오는 거야. 학생은 손을 벌벌 떨며 돈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세요? 전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저 이제 갈 데도 없어요. 갈 데가 왜 없어? 집이 있잖아. 엄마가 기다리시잖아. 제 말에 학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학생,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아. 국수 한 그릇 먹고 힘나지 않았어? 세상 별거 없어. 배부르고든 따스우면 그게 행복이야. 이 돈 나중에 성공하면 갚아. 이자까지 쳐서 갚아.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은 죽지 마. 오늘은 집에 가. 저는 학생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학생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더니 제 쪽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멀어지는 학생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학생,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일어나세요, 제발.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기업의 총수가 제 낡은 가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다니요. 가게 밖에는 어느새 시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지 수행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회장님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장님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더니
품에서 금장 명함을 꺼내 제 쥐어주셨습니다. 한울건설 회장 강동석. 손이 떨려 명함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약속했잖습니까? 성공하면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요. 강 회장은 아까 그 낡은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겨서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30년 세월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첫 월급 탄 날, 아주머니 국수 생각남, 빚 3만 원, 2000년 5월, 사업 실패하고 죽고 싶었을 때, 죽을 용기로 살라던 말씀 기억하며 다시 일어섬, 빚 잃어, 2010년, 회사 상장하던 날, 이제 찾으러 갈 수 있다. 빚 10억. 그의 수첩 속에서 제 국수 한 그릇과 3만 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가치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수첩을 부적처럼 품고 다녔습니다. 힘들 때마다 아주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국수 국물 맛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강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건물을 제가 매입했습니다. 박 사장에게는 시세보다 2배를 쳐주고 방금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건물주는 박 사장이 아니라 저 강동석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관리와 운영권을 어머니께 평생 임대료 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원하신다면 어머니 명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빌린 목숨값의 이자일 뿐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가게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쫓겨날 판인데 건물 전체라니요. 이건 꿈입니다. 생일날 너무 서러워서 꾸는 꿈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 서류는 제가 드리는 선물이니 일단 편안하게 주무세요. 법적인 절차는 내일 날 박는 대로 변호사와 함께 와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라신 것 같은데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저를 안심시키듯 토닥여주고는 수행원들과 함께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장통의 밤은 낮보다 빠릅니다. 강 회장의 차가 빠져나가자마자 가게 앞은 호기심 가득한 이웃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영순 할머니 대박 났네 대박 났어. 아까 그 사람 한울그룹 회장 맞지? 회장이 봉투 주고 갔어. 건물을 통째로 사줬다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누군가는 친절하게도 제 딸 지혜에게 이 소식을 전한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약속한 10시가 되려면 아직 한참 남은 이른 아침, 가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엄마, 문 열어. 나야 민수.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셔터를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둘 다 눈이 벌겋게 충혈된 게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아침부터 웬일이냐? 어제는 집만 된다고 오지 말라더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는 제 어깨를 밀치고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아들이 엄마 보러 오는 게 뭐 어때서. 그나저나 어디 있어? 그 회장이 주고 갔다는 거 어디 있냐고. 민수는 다짜고짜 가게 서랍이며 선반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김씨 아줌마한테 다 들었어. 건물 서류 받았다며. 엄마가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잃어버리기만 하지. 우리가 관리해 줄 테니까 얼른 내놔. 이것들이 미쳤나? 남의 가게 와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안 나가?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자식들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수가 마침내
제가 밥통 밑에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찾았다. 이거네 이거. 민수는 환호성을 지르며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금액을 확인한 민수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30억? 세상에 진짜네. 지혜야 이거 봐라. 우리 진짜 대박 났다. 이제 빚쟁이들 피해 도망 안 다녀도 돼. 아니 강남 아파트로 갈 수 있어. 오빠 진짜야? 대박. 엄마 진짜 운도 좋아. 늙어서 자식들한테 효도 한번 제대로 하네. 둘은 서로 얼싸안고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숫덩이가 되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애미의 회한이나 고마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돈뿐이었습니다. 이리 내놔라. 그건 회장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너희들 주라고 준 거 아니다. 제가 봉투를 뺏으려 하자 민수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아, 엄마. 좀 가만히 있어봐요. 엄마가 이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 치매라도 걸려서 사기꾼한테 홀라당 넘어가면 어쩔 거야. 법적으로 자식인 우리가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지. 맞아, 엄마. 엄마는 그냥 용돈이나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 우리가 알아서 불려줄게. 오빠 도장은? 엄마 인감 도장 어딨어? 회장 오기 전에 명예 변경 서류 준비해야지. 지혜는 쓰러진 저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계약서를 품에 안고 희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회장 오면 말 잘해야 돼, 엄마. 그냥 아들한테 다 넘겼다고 해. 우리가 빚이 좀 있어서 그래. 엄마가 자식 살리는 셈 치고 눈 딱 감고 넘겨. 알았지? 안 그러면 나 진짜 확 죽어버릴 거야. 민수는 협박 반해원 반으로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생면부지에 남은 국수 한 그릇에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찾아왔는데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은 어미의 고열을 빨아먹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화들짝 놀라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서 있는 중년의 신사, 강 회장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온 강 회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변호사와 건장한 경호원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칠순 노모, 계약서를 끌어안고 있는 아들, 장롱 서랍을 다 뒤집어 엎고 도장을 찾고 있는 딸. 강 회장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저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민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민수가 당황하여 계약서를 등 뒤로 숨기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몸이 좀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워낙 큰 돈이라 노인네가 감당이 안 되실 것 같아서요. 지혜도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며 달려나와 알랑거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저희가 자식된 도리로 아침 일찍 와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저희 오빠랑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돌본다라. 강 회장이 나직이 읊조리며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흙 묻은 제 옷을 손수 털어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꼴을 보여드려 면목이 없습니다. 강 회장은 저를 의자에 앉히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민수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돌본다는 게 바닥에 패대기 치는 겁니까? 네.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넘어져 계셔서. 강 회장은 민수의 말을 끊고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가 자식 살리는 셈 치고 눈 딱 감고 넘겨. 안 그러면 나 진짜 확 죽어버릴 거야. 방금 전 민수가 했던 말이 가게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민수의 코앞까지 다가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어머니 인감도장까지 훔쳐갈 뻔했군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식보다 남이 낫다는 말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십니까? 자식보다 남이 낫다니요. 저희는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이 큰 돈을 노인네 혼자 감당하다가 사기라도 당하면 어떡합니까? 민수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지혜도 옆에서 눈을 흘기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회장님이 아무리 고마운 분이라도 남의 가정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월권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상속권은 저희한테 있는 거 아시죠? 어머니 명의로 받아봤자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다고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은인 앞에서도 유산 타령이라니. 그때였습니다. 강 회장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서늘한지 가게 안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속권이라. 김민수 씨, 김지혜 씨. 법을 아주 잘 아시는 모양인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요. 강 회장은 손가락을 딱 튕겼습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를 꺼내 자식들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계약서 제호조 사망을 보시죠. 본 증여 물건인 상가 건물 및 부대 비용 일체는 수증자인 김영순 여사 생전에는 매매 양도 담보 제공이 일절 불가능한 신탁 부동산으로 설정한다. 또한 수증자 외에 직계비속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수증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압박할 경우 본증여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해당 재산은 한울재단에 전액 기부된다. 민수와 지혜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민수가 계약서를 낚아채듯 가져가 읽어내려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매매가 안 된다고? 담보대출도 안 되고? 그럼 이 건물은 그냥 껍데기잖아. 우리가 못 팔아먹는다는 소리야? 그렇습니다. 강 회장이 민수의 손에서 계약서를 다시 뺏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오로지 어머님 살아생전에 편안하게 장사하시고 월세 받아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드리는 용돈 개념입니다. 당신들 빚 갚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이 건물은 사회에 환원될지언정 당신들 손에는 10원 한 장 안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줬으면 땡이지 무슨 조건이 이래. 지혜가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법? 당신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해줄까요? 강 회장은 비서에게 또 다른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장남 김민수, 도박 빚 1억 5천에 사업 대출 2억, 현재 이자 연체 중, 자녀 김지혜, 신용 대출 1억에 카드론 5천, 돌려막기 중이시더군요. 제가 하늘그룹 법무팀을 시켜서 채권단에 연락 한번 해드릴까요? 당신들이 어머니 재산 노리고 협박하고 있다고? 금융권에서 알면 당장 압류 들어올 텐데. 민수와 지혜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 회장이 그들의 빚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수가 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도 엉엉 울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말 좀 해줘. 우리 이러다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 엄마가 회장님한테 말해서 계약서 좀 바꿔달라고 해. 응? 우리 빚만 좀 갚게 해주라. 저는 제 손을 잡은 딸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릴 적 저 손을 잡고 시장을 걸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이제 이 손은 저를 뜯어먹으려는 갈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도 밀어냈습니다. 엄마, 나가라. 내 눈앞에서 당장 나가. 엄마, 너희들은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키운 내 새끼들이지만 이제는 아니다. 돈만 보고 달려드는 짐승들이다. 회장님 말씀 들었지? 이 돈 너희들한테 한 푼도 안 간다. 나 죽을 때까지 나 혼자 다 쓰고 죽을 거다. 국수 팔아번 돈 너희들한테 다 퍼주고 나는 10원짜리 팬티 한 장 마음대로 못 사 입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자식들을 향해 모질게 돌아앉았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내 장례식장에도 오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강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이 민수와 지혜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발버둥 치는 자식들은 짐짝처럼 가게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자식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저는 의자에 쓰러지듯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아려왔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강 회장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자식 끊어내는 게 살점 떼어내는 것보다 아프시겠지만 그래야 어머니도 살고 자식들도 정신 차립니다. 이제는 어머니 인생만 생각하세요. 제가 든든한 아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그제야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어느덧 다시 찬 바람이 부는 겨울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여전히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작년 겨울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운데 얼른 들어와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제 목소리에 힘이 넘칩니다. 예전 같으면 건물주 눈치 보느라 맘 졸이고 자식들 걱정에 한숨 쉬느라 땅만 보고 살았을 텐데 이제는 어깨가 활짝 펴졌습니다. 가게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기적의 국수집이라는 근사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가게 내부는 강 회장이 보내준 인테리어 팀 덕분에 아주 깔끔하고 훤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집을 피워 주방 육수통과 낡은 나무 테이블 몇 개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손때 묻은 추억까지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할머니, 여기 국수 2그릇이요. 아, 그리고 이건 할머니 드시라고 귤 좀 가져왔어요. 단골 손님이 귤 한 봉지를 건넵니다. 제가 건물주가 되었다는 소문이 났지만 시장 사람들은 저를 어려워하기는커녕 전보다 더 살갑게 대합니다. 제가 받은 복을 혼자 움켜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에게 받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꼬박꼬박 모아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우리 동네 독거노인 분들에게 무료로 국수를 대접하고 있지요. 돈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나를 위해 쓸 때는 그렇게 아깝고 손이 떨리더니 남을 위해 쓰니까 이렇게 신이 나고
마음이 부자 된 것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딸랑.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익숙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강 회장 안이 이제는 제 큰아들이나 다름없는 동석이가 들어옵니다. 수행원도 없이 편안한 점퍼 차림으로 들어오는 그가 참 소탈해 보입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어요. 가 아니라 아들 왔냐? 제가 농담을 건네자 동석이가 사람 좋게 허허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와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릅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설거지 당번입니다. 육수는 잘 끓고 있죠. 재벌 회장이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동석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러서 제 말동무도 해주고 가게 일도 거들어줍니다. 핏줄로 어진 인연보다 국수 한 그릇으로 맺어진 이 인연이 더 질기고 따뜻하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민수와 지혜 소식은 가끔 건너 듣습니다. 빚 갚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다더군요. 처음에는 저를 원망하고 난리를 쳤다지만 금융권 압박이 들어오고 강 회장의 법무팀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죽은 듯이 지낸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제 생일날 민수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더군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죄송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예전처럼 돈 달라는 소리가 없어서 차라리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직 용서가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웃으며 볼 날이 올 수도 있겠지요. 스스로 땀 흘려 빚 다 갚고 사람이 되어서 온다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독하게 마음먹고 모른 척할 생각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국수 한 그릇 주세요. 옛날 그 맛으로요. 설거지를 마친 동석이가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합니다. 저는 정성을 다해 국수를 맙니다. 30년 전 비 오던 날 그 배고픈 청년에게 주었던 그 마음 그대로 면을 듬뿍 담고 뜨거운 육수를 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그릇을 동석이 앞에 내려놓으니 그가 행복한 표정으로 국물을 들이켭니다. 역시 이 맛입니다. 세상 어떤 산의 진미도 어머니 국수 맛을 못 따라갑니다. 제가 이 국수 힘으로 회장 노릇합니다. 많이 먹어라. 부족하면 더 주고. 동석이가 국수를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저는 가게 밖을 내다봅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30년 전 그날은 비가 왔지만 오늘은 눈이 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는 걸 보니 제 마음의 묵은 상처들도 다 덮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참 힘들고 팍팍하시죠.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세상 끝 벼랑에 몰린 것 같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멈추게 하는 생명줄이 되고 그 생명줄은 언젠가 반드시 기적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제가 30년 전 건넨 낡은 냄비 속 국수 한 그릇이 오늘 저를 살게 하고 웃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주위에 힘든 사람이 보이시나요? 따뜻한 말 한마디, 커피 한 잔이라도 건네보세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 훗날 울창한 나무 그늘로 돌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국수를 끓입니다. 이 뜨끈한 국물에 제 인생을 담고 희망을 담아 손님들에게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기적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